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29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한다고 COP29가 열리고 있다고 조금 전에 기후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었죠. 전 세계의 기후 대응 이행 현황을 짚어보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못 듣던 용어가 나옵니다. 국제 탄소 거래 시장.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전문가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 있는데 예. 조정하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원래 제주도에 내일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예, 이 방송 때문에 조정하고 일찍 오신 지금 건가요? 김포공항에서 일로 왔어요. 아, 제주도에서 사실은 내일까지 계셔야 되는 건데 예. 제주도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드립니다. 아, 제주도에 간 일도 네. 이 아리백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일이라. 네, 네. 예. 저번에 소개했던 곤충 그 제주도에 필요한 네, 그 네. 인프라 구축 협의를 하러 갔기 아, 때문에. 정말요? 예. 그 곤충으로 단백질 만들어서 예, 하는 예. 그 얘기하시는 뭐 거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주도는 특히 고립된 섬 안에서 나오는 그 제주도가 가장 많은 게 돼지 농장이 많고 네, 어류 양식이 많잖아요. 네, 네. 예, 그 제주도는 주거 인구 말고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등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순환해서 쓰레기를 처리해가지고 그것도 열을 이용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이용하지도 않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이 곤충 산업이 제주도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그 용량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를 그 곤충이 처리하고 그 부산물인 단백질과 분변토를 제주도는 또 농업이 굉장히 우리 뭐 제주 월동무늬 뭐 제주도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제주 많거든요. 당근, 네. 우리나라 섬들은 다 농업이 중심입니다. 그 완도, 진도, 강화도 다. 그러니까 거기에 농업의 자재로서 쓸 수 있고, 물론 요새 이제 어업이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되고. 바뀌면서 수산 자원에 대한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어족 자원 관리 차원에서 생사료라 그러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런 단백질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먹이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위에 태양광을 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곤충들을 기르면서 예. 곤충들이 만드는 그 단백질과 부변토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비료가 되고 예. 그 위에는 태양광을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산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순환, 저희- 네. 자원 순환인 거네요. 예, 예.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하나 둘 이제 참여자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네. 이인영 운영위원님의 그 곤충 사업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예. 이게 그레타 툰베리가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가들도 보니까 네. 가지 말자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비판이 나오던데요. 이게 산유국인데 아제르바이잔이 기후총회 개최할 자격이 없다 하는 건 좀 그린워싱을 염려하는 걸까요? 근데- 이인영 선생님이 이 총회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아제르바이잔 말고 사실은 지난해 COP28은 두바이에서 열었거든요. 거기도 산유국이죠. 거기도 산유국입니다. 네. 이게 산유국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뭐 미국도 산유국이고요. 그러네요. 그 소련도 산유국이고 그 산유국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최근에 무슨 뭐 언론 자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프랑스와의 갈등인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그 아프리카 침략이나 그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런 제국주의 패권주의적인 선진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 인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정치적 비방을 하고 있어요. 아, 프랑스하고 예, 특히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프랑스랑 제일 심해서 프랑스는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장관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런 갈등인데 그냥 이번 총회에 의미 있는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저 그 뉴스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너는 잘했냐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참 얘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총회에 의미 있는 게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제탄소시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COP라는 게 이제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건데 이 결국 당사국들이 해야 될 일은 기후 재원 마련과 기후 재원. 네, 재원 마련의 문제랑 탄소 배출권 탄소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탄소 감축. 억제하자 이 두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재원 마련은 이제 선진국들이 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고 출연의 문제인데 실제로 시장 기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파리 협정의 제6조라고 하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거예요. 네. 이게 협력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그런 거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 제6조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죠. 파리 협정의 제6조를 예, 예, 어떻게 예. 구체화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조금 미진했다. 네. 근데 이제 아웃라인은 잡았는데 실행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게 부족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바이에서. 네. 예. 그래서 COP28에서 그게 부족하다. 의미는 있었지만 한데 이제 COP29에서는 이번에는 첫날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보를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어떻게 진보가 된 건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국제 탄소 거래 시장 그것을 구체화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거래소를 열었다 네. 이런 거죠. 지금은 자발적 탄소 시장과 비자발적 탄소 시장이 탄소 시장. 있는데 지금 비자발적 탄소 시장은 기업들의 니즈에 의해서 그 뭐 인증제도를 통해서 서로 거래하고 있고 국가 간에는 이제 국가 간 거래가 약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거의 수천억 달러 규모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확대될 것을 출범할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진일보한 있는- 걸로 예, 예, 볼 수 예. 있을 텐데요. 그래요. 우리도 뭐 얼마인지 가격도 애매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탄소 시장이 커질 거야 하면서 지금 뭐 탄소 거래를 포인트로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소소하게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확대될 수 있겠네요. 탄소 시장이. 그래요. 전 세계 기후 대응 이행 현황을 짚어보죠. COP. 이 올해 COP29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COP29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죠. 전 세계의 기후 대응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최숙자님이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인영 선생님. 기후 리포트에서 노피디님이 한국이 그 화석 예, 우리가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던 그 소식도 답답한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그래서 해답이 있을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퇴근하면서 길 막히는데 답답하게 하셔서 어떡해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답답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29차, 28차에서 미진했던 걸 29차에서는 29차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 낭보가 들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던 프랑스랑 뭐 아제르바이잔이랑 아제르바이잔과의 정치적 답답한 갈등은 이야기는 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은 나중에 얘기할 뭐 트럼프가 이제 반환경주의자 때문에 네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왜 국제 탄소 시장이 중요하냐면 이제 개발도상국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뭐 맹그로브 숲 조성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마구 화석연료 떼어든 거를 친환경 난로로 그런 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거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이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이라는 게 이제 발생해요. 그거를 선진국들은 자기네들 산업에서 발생하는 필요하니까.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해서 네.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구매하게 네, 만드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이 강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말만 떠들던 게 실제로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준비가 산업화가 덜 됐다. 된 나라는 예. 그만큼 탄소 배출권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후 대응 그렇죠. 자원이 되는 건가요? 선진국은 자금이. 비용이 들고 네. 후진 개발도상국은 재원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균형을 찾아가면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COP29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는 지금 상당히 진일보한 예.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국제 그러니까 아주 탄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얘기하면 대해서.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을 그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활성화되게 하는 마켓을 만들었다는 거, 제도와 그런 기술적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없을 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웠잖아요. 지금 국제 탄소 거래 시장이 생김으로써 탄소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의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던 거를 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불하게 이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감축하는 데는 줄이고, 배출하는 데는 줄이고. 그냥 무심코 방치했던 데선 탄소 감축을 늘리고 그래서 탄소를 넷제로로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국제 탄소 시장이요. 예, 그게 이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예. 서로 거래하게 되면서 그 육제 기술 지침 합의안 채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술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거래 시장처럼 이렇게 제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겠어요. 예.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COP 28 때 아프리카만을 위한 그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1,000억. 그 시장이 이제 자기네들한테는 활성화된다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는. 근데 아프리카에서 $1,000억 하는 숫자의 의미는 네. 그 아프리카에서 모든 경제에서 여태까지 800억 불 이상을 초과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하. 네, 투자 규모가.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천문소득 100억 수출하던 그렇죠. 수출탑 막 네. 트로피. 생각나시죠? 그래서 네네. 큰 나라는 뭐 미국 같은 데는 거대 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1,000억 하는 게 굉장히 큰 규모고요. 아프리카 시장은 요게 자기네들이 탄소 감축하는 가액의 네.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2%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1,000억 하면은 그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런 걸 통틀어서 그래서 기후 재원 또 이런 것들 후원하고 맹그로습 조성하고 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지금 $1조 목표로 지금 COP29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COP29를 보면은 미국이 큰 덩어리의 나라이긴 하지만 예.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가 과연 그렇게 뭐 당장 크게 타격을 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 패권주의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쇠퇴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미국 쇠퇴를 경제가 하고 있죠, 이 지금. 지배력을 상실해 예전 가고 같지 있거든요. 않죠.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유럽 국가들은 착실하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어요. 미국도 사실은 그 전체 국가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재생에너지 정책을 크게 쓰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랑 트럼프의 그 국가 전략과 상관없이 각 주별로 기후 변화 대응책들을 하고 착실히 있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그 변화된 정책이 전체 지구 환경 대응에 아주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선생님은요? 예, 예. 저도 역할이 미국 혼자가 아닌데 예, 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예. 중국 경제도 덩치가 커졌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국제 탄소 거래 시장이 생기면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이게 기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이 깡패 국가가 되느냐, 우리나라처럼 깡패 국가로 가느냐. 그러니까는 화석 아까 오늘의 화석상을 받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로운 게 기후 악당국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물론 미국은 기후 악당국으로 분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래도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자발적 탄소 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이제 강력히 추진이 되면 네. 미국은 그걸 거역하면 자기네가 경제적 규제를 받게 돼요. 미국도. 네. 예,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도 유럽과 교역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 그렇게 예. 보시나요? 그러면 탄소 거래 시장이 트럼프 시대에도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 대세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도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미국도 그 재생에너지 이렇게 발전에 아마 더 큰 계기가 될 거예요. 재원이 필요할 예. 때 이 탄소 시장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니 미국은 재원만 아니 주로 이제 국제 거래를 하면 물론 미국은 아직도 이제 크레딧과 구매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아직도 구매자요.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네. 선진국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탄소들을 계속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라스베가스 갈 때 그 태양광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원자력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태양광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쨌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게 대세가 되면 왜 자꾸 이제 제가 주식 시장을 예를 드냐면 네. 그런 어떤 활성화된 시장이 있으면 내가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축이 돼 버렸기 때문에 탄소 거래 시장이 일반적으로 맨날 이제 아마 우리가 저기 뭐 그 주가 정보가 나오듯이 탄소 거래량, 탄소 가격 이런 게 이제 매일 전광판에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어느 그 뭐 유가 전망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지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화되는 거죠. 네. 저희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를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COP29 전 세계 기후 대응 이행 현황을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G7 국가 정상들이 대부분 총회에 오지 않았다. 뭐 중요도가 예전만 못한 거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해마다 이렇게 모이면은 환경 담당 장관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영국 총리의 발언이 인상적이라고 주목을 받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1일부터 이제 개막하고 첫날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기선을 제압한 거죠. 영국 총리가. 아하. 딱 과거 2035년까지 78% 감축 목표를 81%로 상향하겠다라고. 네. 81%까지 감축하겠다고요. 탄소를. 영국이 야. 선도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찌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 탄소 경제를 만든 주범 국가예요. 맞아요. 산업혁명하면서 여기서 네. 시작된 거 아니에요. 모든 석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자기가 뿌리씨를 자기가 거두겠다는 식으로.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 뒤에 그런 걸 주워 먹은 나라인데 그 네. 산업혁명 역할을 주워 먹은 나라인데 뭐 미국은 여기서 지금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하고 뭐 이러겠다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게 뭐 다른 나라는 이게 좋아서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 사항을 해야 되고 제약이 많이 생기는데. 제약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는 네네. 무슨 관리 규약 이런 것들이 그 뭐 나 싫다고 빠져나가면 당장은 좋겠지만 앞으로 그게 자기한테 계속 이익이 안 되죠. 보통 공동체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공동체로 봤을 때 미국만이 이 지구 기후 공동체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아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악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날이 가까워지겠죠. 뭔가 영국이 바보같이 뭐 자꾸 감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게 뭐 큰 희생과 손해 속에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미래 경제의 흐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해상 풍력이나 네.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오고 탄소 감축 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하. 그럼 선생님께서 이번 기후총회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지점은 어떤 걸까요? 그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대통령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장관이건 뭐든 이게 이제 실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서 국가 정상이 거의 안 왔다. OECD 국가 네. 중에서 이 중요도가 예전만 못하다 할 때 조금 이상했던 게 해마다 모이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국가 정상이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요거를 이제 폄하하려는 언론의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9만 명이나 참석했던 게 네. 4만 명으로 줄었다고 네. 네? 열기가 떨어졌다 이런 예. 얘기도 하는데 유엔에서는 또 반대로 유엔 사무총장이 NDC 국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시스템의 최우선이 NDC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번에 국가별 COP에서. 산업 예? 국가별 탄소 감축 목표가 최우선 내셔널, 과제다. 그 국가 탄소 감축 예. 목표 그것이 그래서 유엔은 지금 이제 유엔 시스템의 최우선 순위가 국가 탄소 감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들의 NDC 목표를 상향 조절하죠. 네. 그 아까 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COP 의장국 트로이카라 그래요. 의장국 트로이카요. 예, 아랍에미레이트, 아제르바이잔, 브라질입니다. 뭐예요? 다 자원도 많고 그런 그렇죠. 나라들 아닌가요? 이들과 같이 똑같이 이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 재원을 만들어야 파격적으로 된다. 늘리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조 달러를 목표로 기후 재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1조 달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가 탄소 배출 시장으로 가장 많은 탄소 감축으로 크레딧으로 벌어들이려고 하는 목표가 1,000억 달러거든요. 그거 10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기후 재원을 그러면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할 때는 네. 전 지구적인 기후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맹그로브 숲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나무 뭐 이랬지만 이게 탄소 배출원을 늘리고. 예.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게 지원이 많이 되고 기술 개발에도 그렇고. 그 선생님께서 이번 기후총회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점은 그런 규모나 누가 왔냐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 협상 단계에 가서 지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쨌든 하고 있다. 국제 탄소 거래 시장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만들어서 이제 가동되게 했다라는 것이 COP28과 가장 큰 차이고 차이점이다. 지금 거론되는 재원 확보를 COP28보다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다 목표 자체가 최종 타결이 어느 정도로 마련됐지는 않지만 1단계로 첫날부터 어쨌든 국제 탄소 거래 시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탄소 거래 시장이 국제적으로 다 모이면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시대에 미국은 화석연료로 우리는 또 화석연료 제약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대응과 파리 협약 탈퇴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국가 대 국가로 1대1로 협상하면서 관세 다 올리겠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정책 전환이 탄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굉장히 제 주관적인 설명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옛날에 FTA가 대세일 때는 FTA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남의 나라를 꼬셔서 강제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대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는 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FTA를 막 적극적으로 할 때, 그때 그게 대세였다. 그때 우리는 FTA 반대 운동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을 주도했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미국 경제가 경쟁력이 있어서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호무역을 하자고 든다는 것은 미국 자기 경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요. 시대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FTA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NDC 국가별 탄소 그렇죠. 감축을 하면서 탄소 감축 신산업으로 가는 게 대세다. 그러니까 탄소 많이 배출한 것과 흡수하는 사람과의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시장이 막혀 있을 때는 네. 막 탄소 배출을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뚫어놨기 때문에 탄소 배출하면 배출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도 받아야죠. 근데 자기 혼자 안 하겠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그 시장을 하는 참여 경제 공동체가 미국을 고립시키겠죠.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타격이 있다. 오죠. 네. 그러면 또 이것도 있잖아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네. 이미 우리 아리백 하겠다. 네. 탄소 감축을 하겠다고 네.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건 개별 기업의 정책이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꼭 이 국제시장 탄소 감축해야 되는 이 국제 탄소 시장에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 있다면 거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탄소를 지금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네. 그 탄소 배출이라기보다 이제 뭐 아마존 뭐 구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IT 여기가 기업들. 뭐냐면 그 옛날에 화석연료 직접 화석연료가 아니고 전력 에너지를 많이 써요. 예, 전력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에너지 기업이 그 데이터 센터에서 네. 소모되는 에너지가 제일 많잖아요. AI도 그렇고. 근데 네. 얘들이 아리백을 해버리면 실제로 탄소를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탄소 배출 산업은 이미 사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안에서도. 그래서 얘들이 아리백으로 바꾸잖아요. 네. 단 하나 변수는 원자력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화석 연료 아니고 어쨌든 원자력도 우리가 보는 아리백의 재생에너지 쪽에 안 하지만 카본 아직은 프리로 보니까. 카본 프리로 보니까 네. 그 시장에서는 틈바구니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제주도 일정까지 조정해서 직접 나와주신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에 마저 듣도록 하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